안녕하세요. JD 부장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골드락스로 들어가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2024년 9월 JD 부장부터 37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이고요. 강의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26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단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에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우선 사두는 게 속편했던 월요일 주식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37%, S&P 500 지수가 0.96%, 다우존스 지수는 0.58%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8거래일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 골디락스로 들어가나? 경기 침체 이슈는 가라앉았습니다. 실업률이 목요일에 하락했고 소비지표, 생산지표 모두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8거래일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8거래일 상승은 공황을 끝낸다는 의미로 10년에 한 번 나올 정도로 자주 나오지 않는 희귀한 상승입니다. 경기 침체 이슈가 가라앉음에 따라 9월 FOMC 금리 인하 예상은 50bp에서 25bp로 낮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경기 침체 이슈가 있었던 만큼 9월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가라앉았습니다. 2018년 10월 이자율 위기도 파월이 2019년 1월 4일에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2024년 8월 5일 일본이 블랙먼데이를 제대로 두들겨 맞고 일본 중앙은행은 주가가 불안정한 시기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파월의 2019년 1월 4일 금리 동결 항복 선언을 연상케 합니다.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달러엔 환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만큼 달러엔 환율이 142엔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150엔대로 올라가는 듯 하더니 달러가 약해지면서 146엔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시장이 잡은 주가 하락의 테마는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재무부의 실책이라는 소리가 있죠. 재무부는 8월 실업률을 일부러 올림으로써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죠. 재무부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양적 축소를 하는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지도 않았고 소비가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재무부는 단기 국채를 팔아서 1조 달러 가까운 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고 돈을 쟁여놓은 이유는 9월부터 11월까지 주가를 올려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재무부가 돈만 풀어서는 주가 부양이 힘듭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실업률을 올려 경기 침체로 만들면 되죠. 미국 재무부는 정부의 일자리를 늘리고 줄임으로써 실업률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8월에 실업률을 올렸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것이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게 됐고 샤메 법칙이 발동되었죠. 따라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은 패닉에 빠졌죠. 주가가 급락하며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자 미국 재무부는 2주 연속으로 정부 고용을 늘리고 실업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안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미국 재무부는 실업률을 올리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무부의 실업률을 올리는 것은 꼭 실책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연준이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급락하자 화살은 매파적인 연준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너무 높게 금리를 동결한 실책 때문이라는 것이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실패했고 경기 침체를 잡는 것도 실패한 것 아니냐고 월가가 공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경기 침체에 관한 독박을 쓰지 않으려면 9월에는 무조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다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만큼 50bp의 빅컷이 아니라 25bp의 스몰컷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대로라면 옐런이 만든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실행 중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 1조 달러의 돈을 뿌리며 주가를 부양시킬 것입니다. 연준은 9월 25bp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3번 연속 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11월 대선 전까지 이 시나리오가 실행된다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2년, 3년 주기로 한 번씩 30% 이상의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다음 위기는 2024년이나 2025년이면 있을 것입니다. 다만 2024년 위기는 한숨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미뤄질수록 다음번에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금리가 떨어질 때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오르고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는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가 내리고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경우인데요.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닷컴 버블이죠. 2001년 1월 3일 연준은 금리를 50bp 내렸고 S&P 500은 1347에 마감했습니다. 이후 2002년 10월 저점까지 금리를 연준은 계속해서 내렸고 S&P 500은 43% 하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2007년 9월 18일 연준은 금리를 50bp 내렸고 S&P 500은 151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2009년 3월 저점까지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는 동안 S&P 500은 56%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상승한 경우입니다. 닷컴 버블 이후 상승기인데요. 2004년 6월 30일 연준은 금리를 35bp 올렸고 S&P 500 지수는 1140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후 2007년 9월 금리를 내릴 때까지 연준이 금리를 16번 올리는 동안 S&P 500은 33% 상승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상승기입니다. 2013년 12월 16일 연준은 금리를 25bp 내렸고 S&P 500은 2073에 마감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금리를 인하할 때까지 연준은 8번 금리를 더 인상하는 동안 S&P 500은 45% 상승했습니다. 금리와 주가와의 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지난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 초반에는 주가가 떨어졌지만 이후 주가는 상승했죠. 그러니 이번 9월 금리 인하는 주가에 꼭 좋은 신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경기 침체 또는 그 이외의 이유로 2024년 또는 2025년에는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미리 주식을 현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뉴얼이 자동으로 포지션을 지난번처럼 세팅해 줄 것입니다. 소소한 손해에 목숨 걸고 존버하지 맙시다. 소소한 손해에 목숨 걸고 존버하다 결국 새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시장에 지배당하지 마라. 시장은 시장평형 조절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시장평형 조절 장치란 주가는 오르면 반드시 떨어지고 떨어지면 반드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가가 떨어지면 탐욕을 부려야 하고요. 주가가 오르면 공포에 빠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탐욕을 부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빠지죠. 따라서 우리는 주가가 꼭대기까지 올랐을 때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바닥을 칠 때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미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죠. 그렇다면 왜 개미들은 반대로 행동할까요? 48 니베 샤크는 주식시장의 공포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투자자의 통제에 관해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리스크, 두 번째는 비용, 세 번째는 시간, 네 번째는 행동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익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집중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수익률에만 집중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눈앞의 수익률에만 집중하니 개미들은 탐욕과 공포로 눈이 멀게 됩니다.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신경 쓰지도 않다가 주가가 오르고 개나 소나 전부 주식 얘기를 할 때가 되어서야 서둘러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애써 외면을 하다가 결국 바닥에 도달해서야 모든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개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수익률에만 집중을 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익률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반대로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 비용, 시간, 행동에 집중하면 됩니다. 수익률은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물론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지수와 세계 1등 주식 이외에는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모든 주식은 잡주이고요. 잡주는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없죠. 잡주가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통제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주가는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릅니다. 네버엔딩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얼마나 질지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대책은 매뉴얼이죠. 주가가 떨어지면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죠. V자 반등을 하면 팔았던 주식을 삽니다. 무작정 존버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사고 팔면 자연스럽게 리스크는 해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비용인데요. 리밸런싱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른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세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금과 비용이 나가는 것이 싫어서 존버를 한다면 결국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공포심에 사로잡혀 주식을 팔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시간인데요. 시간을 통제하려면 레버리지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쓴다면 시간을 한정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3배 레버리지를 썼다가 주식이 33% 이상 하락하게 되면 재산은 0이 됩니다. 돌이킬 수 없죠. 다음날 3배가 오른다 한들 강제 매매 당하고 나면 결국 빈털터리가 됩니다. 레버리지를 쓴다면 시간은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는 행동인데요. 오를 때는 하락에 대비해야 하고 하락할 때는 매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미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매뉴얼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조지 소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옳거나 틀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옳았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으며 여러분이 틀렸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느냐 하는 것이다. 매뉴얼은 리밸런싱으로 소소하게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극단적으로 침몰해 고점 대비 30%에서 50%까지 빠지는 공황을 만났을 때 큰 손해를 막아주고 큰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 고점 대비 2.5% 빠졌다고 친다면 10%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다음날 주식이 5%가 올라 V자 반등을 했을 경우이죠. 그때는 10% 곱하기 5% 하게 되면 총 자산의 0.5%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소소한 손해이죠. 그러나 최선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부터 주식이 빠지기 시작해 고점 대비 25%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아 리밸런싱을 했다면 25%가 아닌 절반인 12.5%로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신 매뉴얼이라면 손해를 6.25%에서 막을 수 있죠. 즉 내가 틀렸을 때
그리고 맞았을 때 손해율을 비교해 봅시다. 확률로 본다면 매뉴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버를 택하죠. 소탐대실입니다. 존버도 끝까지 하면 괜찮습니다. 대부분은 2, 3년에 한 번씩 오는 큰 하락장에서 25% 이상 빠진 시점에 멘탈이 뽀개지며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큰 손해를 봅니다. 시장의 지배에 당하지 맙시다. 시장은 끊임없이 주가를 밀어 올리며 가장 높은 곳에서 주식을 사게 만들고 한순간에 절벽 끝에서 등을 밀어버립니다. 개미들은 그래서 항상 강세장과 실력을 혼동하며 탐욕을 부립니다. 그리고 약세장에서 자신의 처참한 실력을 알아내고 절망과 좌절, 후회를 반복하죠.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해보면 이 그래프는 뉴턴의 악몽 그래프입니다. 남의 법을 사건을 그래프화한 것인데요. 만류인력을 발견했고 수학과 철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대학자인 뉴턴도 주식의 하락장에서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뉴턴도 남의 주식에 투자해 초기 투자로 약 2배를 먹고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주식으로 큰 수익을 얻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몰빵해서 들어갔다가 결국 급락장에서 손절하지 못하고 나중에 매도하여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았는데 친구가 이만큼 버는 것을 보고 자신의 전 자산을 여기를 들어갔죠. 그리고 결국 여기서 떨어질 때 팔지 못하고 주식 매도를 여기서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큰 버블과 엄청난 하락장에서 뉴턴과 같이 투자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일개 개미가 천체의 움직임을 아는 천재 물리학자의 머리를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만의 원칙이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개미들은 버블기에 모든 재산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포를 이기는 매뉴얼이 필요하죠. 결국 남의 주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끝까지 존버를 했다면 결국 휴지가 되었기 때문에 파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잡주가 아닌 위기가 지나면 반드시 오를 세계 1등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포지션은 편히 잠들 수 있는 포지션을 맞춰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워렌 버핏과 같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편히 잠들 수 있는 포지션을 알지 못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매매를 하면 편히 잠들 수 있는 포지션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공포는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공포를 환희로 바꿀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따른다면 우리는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환희에 찬 포지션을 맞춰줍니다. 스트레스는 살인자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버는 큰 하락장에서 암을 유발합니다. 용케 다시 주가가 올라도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집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몸을 망치면서까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매뉴얼을 따르면 100년에 한 번 오는 큰 하락장에서도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하락의 바닥에서 쟁여놓은 현금으로 주식을 늘려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줍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미국 증시 골디락스로 들어가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